안녕하세요. 지식 채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찾아볼게요.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죠.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업에는 운과 노력, 끈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부자가 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야기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미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존 서턴은 독일 출신의 스위스 이민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재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재분소에서 일하던 목수인 제임스 W. 마샬을 고용하였고, 마샬은 1848년 1월 24일에 재분소의 물레를 위해 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되었고, 순식간에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금을 찾지 못하였고, 대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만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미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캘리포니아는 1850년에 미국의 주가 되었고, 인구와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운송업입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선박, 기차, 마차,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로 가는 운송업체들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호주, 칠레,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선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가 발달하지 않던 시기라 수송이 주로 배를 통해 이루어졌고, 물류 운송업자들은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캔 사람들은 그들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하기 위해 은행이나 금고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한 사람들 중 하나가 헨리 웰스와 윌리엄 파고였습니다. 그들은 웰스 파고라는 운송 및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치안이 좋지 않던 시기라서 광부들의 금을 대신 맡아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식의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동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농업과 가축업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보다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가축의 가격은 폭등했는데, 예를 들면 달걀 한 개는 1달러, 감자 한 파운드는 0.5달러, 소 한 마리는 200달러에 팔렸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었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용한 시장을 압박하여도 부족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과 가축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농업에 투자한 업자들 덕분에 현재 과일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밀이나 와인 등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효자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넷째, 청바지 제조업. 청바지는 미국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최초로 발명한 바지 중 하나입니다. 184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모여들었고, 주변 일대는 천막촌이 되었습니다. 청바지의 발명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광부들의 바지가 쉽게 헤어진다는 데에 착안하여 질긴 천막용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의 농부나 목동들이 작업복으로 즐겨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청바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청바지의 주재료가 되는 데님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데님이라는 이름은 서지 드님, 즉 프랑스의 님스 지방에서 생산되는 매우 질긴 능직물인 서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바지는 인디고 나무에서 추출한 남색 염료로 염색해서 파란색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무역상이었던 스트라우스는 창고에 쌓인 엄청난 양의 청색 데님 처리 방안을 궁리하다가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들던 광부들이 질기고 튼튼한 작업복을 찾고 있음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데님으로 바지를 만든 후 리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고, 이후 유행으로 번져 10년 만에 대부분의 광부와 농부, 카우보이가 매일 입게 되었습니다.
청바지는 1930년대부터 일반인에게까지 실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보급되었고 미국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휴양복, 작업복으로 널리 이용되었고 요즘은 일상복으로도 청바지를 즐겨 입습니다. 다섯째, 채굴장. 사무엘 브레너는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의 주요 인물로 그의 사업적 통찰력과 기회를 잘 활용한 능력으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브레너는 184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인 서터스 밀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곡괭이 사금을 거르는 채를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조금 들어있는 병을 하나 구해서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달려가며 금이여 금이여 골드라고 외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삽을 20센트 0.2달러를 주고 사서 뒤늦게 몰려든 광부들에게 15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9주 만에 이 사람은 36,0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는 브레넌이 금 채굴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채굴에 필요한 도구를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레넌의 이러한 사업 전략은 삽과 곡괭이 전략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금 채굴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채굴에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전략은 브레넌이 금 채굴 열풍을 이용하여 큰 부를 축적한 주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브레넌의 사업 전략은 통찰력과 기회를 잘 활용한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금 채굴 열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 채굴에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금 채굴 열풍을 최대한 활용하여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사무엘 브레너는 골드러시를 최초로 홍보한 사람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의 신문인 캘리포니아 스타를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후반은 그의 초기 성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알코올 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파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를 잃은 후 그는 188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 기회와 위험, 그리고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는 역사적인 시기에 큰 기회를 잡아 성공하였지만 그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가와 투자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존 서턴은 금을 발견하였지만 당시 좋지 않던 치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땅과 부동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장남인 존 서터 주니어는 물려받은 일부 땅을 임대와 매매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여섯째, 실패한 금광업입니다. 캘리포니아 금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금광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을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금광업자들은 금을 찾기 위해 힘들게 일했지만 별로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광업은 매우 위험했는데요. 산사태, 홍수, 독사, 질병, 강도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법과 질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광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이나 총격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금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주 골드러시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운스트림적 사고인데요. 다운스트림적 사고란 사회적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혜택을 찾아보고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업스트림적 사고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에 사람이 빠지면 구조하는 것이 다운스트림, 사람이 빠지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업스트림적 사고입니다. 미국 기업 중 다운스트림적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항공업계 최초로 상용 고객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VIP 고객을 먼저 챙기는 시스템이었기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만족을 했습니다. 반대로 업스트림적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샐러드에서 올리브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항공사는 올리브를 빼게 되었고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많은 항공사들이 따라하게 된 케이스였던 거죠. 따라서 다운스트림적 사고나 업스트림적 사고는 우리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적인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운스트림적 사고와 업스트림적 사고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2편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